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 약 53%로 결선 투표 없이 새 당대표에 확정됐습니다. 당대표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지도부 전원이 친윤계 후보로 채워졌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했던 비윤계 후보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에는 중국산을 못 쓰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중국 기업과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수입 금지했던 태양광 패널도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지역 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밟은 걸로 알려졌는데 조합장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던 주민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김기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윤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친윤계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기현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른바 이준석계로 불렸던 비윤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결과부터 보고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 52.93.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과제로 앞세웠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김 대표는 2004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울산에서만 4번 당선됐습니다. 울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에선 원내대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의 후보가 막판 레이스를 펼쳤지만 김 대표의 득표율은 2위인 안철수 후보의 2배가 넘었습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윤심을 앞세우며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선 룰을 당원 100% 반영으로 바꾸고 대통령실이 직접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이 중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가 선출된 오늘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역시 윤심을 앞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청년 몫으론 장해찬 후보가 뽑혔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윤심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윤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돼 왔습니다. 52.9%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이 득표율에 대한 대표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고요. 예.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당원들이 절대 다수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 53% 과반은 넘었지만 사실은 집권 초에 윤심도 밀었다고 평가받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승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47%는 다른 후보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명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혼자 독주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2위 후보가 무려 30%포인트, 이 2배 반의 차이가 났는데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는 상당히 만족하십니까? 대단히 만족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경선은 끝났지만 후유증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는
경선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쳤거든요. 혹시 끝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뭐 전당대회 현장에서 바로 다 헤어졌기 때문에 예. 바로 방송 계속 인터뷰하고 있어서 그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예. 아까 잠시 악수 나누면서 별도로 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만날 예정이고요. 혹시 오늘 전당대회 만나서 때 뭐 얘기를 나눠야죠. 예. 오늘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도 왔는데 결선 없이 당대표가 확정된 뒤에 따로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 지금 방송 인터뷰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 계속 여러 방송국들이 차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김기현 의원님이 친윤 후보다, 윤심이 민은 후보다라고 많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우려된다. 즉 대통령실에 김 의원님이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 후보가 나쁜 것이라는 만약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여당 소속이 아닙니다. 예. 아니 대통령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당 소속이 아닌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거꾸로 얼마 전에 그 TV 토론하면서 공개 토론했지 않습니까? 후보끼리 대통령하고 대표의 뜻이 다르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른 후보 3명은 다 영표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요. 예. 저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꼬표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표의 뜻이 다르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예. 밝혀내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제가 저 혼자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이 다른 경우도 당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우선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이게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들을 국민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금 폭탄을 걷어내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그런 잘못된 그런 관행들 다 이제 걷어내고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이런 민생 챙기는 것이 1번이고요. 예.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을 가장 1번에 두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당대표 선출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이준석계 비윤 후보들의 성적표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에 출마했던 천하람 후보는 윤심 장벽을 넘지 못했고 최고위원 후보에도 여러 명이 나갔는데 비윤계가 얻은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의 반기를 들며 출마한 비윤계 4인방.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4명의 비윤계 후보 모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막판 바람을 일으키면서 비윤계 내부에선 결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하람 후보가 무조건 한다 보고요. 하지만 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밀리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게 패인으로 꼽힙니다. 윤핵관들의 폭정에 지쳐있던 당원들이 이제는 천하람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윤핵관들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힘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최고위원 역시 친윤계가 장악하면서 밀려났고 웹소설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전을 노렸던 청년 최고위원도 친윤 장례찬 후보의 압승으로 결론났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인단이 1인당 2표씩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최소 한석 정도는 비윤계가 차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천하용인 후보가 모두 탈락함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비윤계의 당내 입지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는 오늘 낙선한 천하람 후보를 화상으로 좀 연결해서 입장이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단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또 하나 짚어보면 이른바 친윤 지도부가 나왔는데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친윤 지도부와 함께 안정적인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내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주제가인 민중의 노래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을 상징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도 선보였습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현직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7년 만입니다. 55.1%라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른바 윤심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00% 당원 투표 룰 개정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압박 속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유난연대라는 표현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거 막판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축사에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친윤 일색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당이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정부가 발표한 뒤에 한미일 정상 외교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 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꽤 오랜만이죠. 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에 12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이 백악관의 발표 직후에 이 소식을 공식화했는데요. 회담에선 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날짜가 혹시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된 건 이 한미 정상회담 하나입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번 달 중순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또 오는 5월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갖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정부가 발표한 뒤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곧바로 확정이 되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 배상안 발표가 한일 관계 또 한미 회담 이 선결 조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이 국빈 방문은 미국 측이 지난해 연말부터 심도 깊게 고려해왔던 사안이라면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미국 측은 여러 루트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배상안 협상에 대해 미국이 도와줄 것 없냐는 식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빈 방문을 비롯한 이 외교 일정을 고려해서 이 미국 측의 관심 사안이었던 배상안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예, 국빈 방문이지만 환대만 받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의 까다로운 조건들,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기습적으로 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법 개정에 매달렸지만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인 이달 말쯤 시행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별적인 내용을 고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This is infrastructure.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기밀로 취급받는 제작 공정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는 계속 추진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의 미래, 대미 투자 약속까지도 한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 바기닝 칩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를 더 확실히 받아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3자가 참여하는 확장 억제 상서 협의체를 제안할 거란 기류도 있지만 정부는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정작 미국은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 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국산 부품 못 쓰게 하더니 정작 미국 기업들은 꼼수로 중국산을 씁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이 대표적인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중국 배터리 회사인 CATL과 함께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CATL의 첫 미국 진출인데 공장을 짓는 투자금 35억 달러 전부 포드가 부담합니다. 외관상 CATL은 기술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입니다. 지분도 100% 포드가 갖는데 이처럼 미국 기업의 형태를 택한 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중국산 소재와 장비, 부품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술에 관한 규제는 없는데 포드가 이 부분을 노렸고 미국 정부는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중국 CATL의 배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필요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중국 쪽에 있고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기업에 손발은 옥죄면서도 내로남불식으로 자국 기업만 봐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처럼 미국에 진출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태양광 패널도 슬그머니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의 강제 노동 의혹을 비판하며 관련 법까지 만들어 수입을 막더니 명확한 설명 없이 재개한 겁니다. 이 역시 값싼 중국산 패널이 필요하단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패널의 50% 이상이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 해가 진 상태인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연기 속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던 불길이 해가 진 뒤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야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시작된 지 30분 만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됐고 3시간 반 만인 오후 5시 반쯤에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서 시도 소방서 2개 전력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당국은 낮 동안 헬기 33대와 진화대원 6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해가 진 오후 6시 반쯤에는 헬기가 모두 철수했고 마을로 불이 내려오지 못하게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낮보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139헥타르, 축구장 20개 면적에 이르는데 진화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네, 당장 주민들도 걱정인데 대피를 했습니까? 네, 산불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합천읍과 용주면 일대 6개 마을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21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아직 주불이 잡히지 않아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현장 근처 송전탑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소방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일 오후에는 주부를 잡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합천군 화재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지역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가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알려졌는데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주민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농협조합장 투표를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비켜주는가 싶더니 흰색 화물차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사람들은 쓰러지고 돌진한 화물차는 도로가까지 가서야 멈춥니다. 제가 투표 나와서 돌아가는데 그 투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차가 와가지고 옥발진한 것 같이 쭉 밀고 가버렸어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투표소 입구 차량막이 내려앉고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80살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투표를 위해 40여 명이 몰려있던 상황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운전자는 74살 이모 씨였습니다. 역시 투표를 마친 뒤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운전 부주의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았고 악셀에다 밟은 뒤에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 다친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여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차량이 드나드는 곳에 투표장을 마련했는데 안전 관리를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JMS 교주 정명석을 추적해온 김도형 교수는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를 비호했던 검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직 검사는 정 씨의 수사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사건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까지 짰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MS의 한 목사는 해당 검사가 주님을 위한 몸부림이 대단하다고 정 씨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도영 교수는 당시 현직이던 A검사 역시 JMS 신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사 또한 JMS 신도였습니다.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대처해라. A검사가 작성했다는 법률 문제 현황과 대책이란 문건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정 씨가 해외로 도피했던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사건 번호와 내용, 상대방 자료, 우리 측 자료, 그리고 정명석 답변 등의 항목으로 정리됐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각 혐의마다 대응 전략을 적어넣은 겁니다. 성범죄를 놓고는 그런 사실 없다, 잘 모른다거나 폭행 지시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이고 신앙적 차원의 말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JMS의 한 목사는 정명석에게 A씨의 존재와 역할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A검사가 전체적인 섭리를 잘 몰랐지만 몇 년이 지나며 상당히 성숙했다며 직접 주님께 각오와 견해를 보고 올리도록 준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몸부림이 대단하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정명석을 말합니다. A검사는 2007년 정 씨와 관련한 수사 기록과 제보자의 출입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면직 처분을 했는데 A검사는 대법원까지 면직 취소 소송을 끌고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든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끌어들였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리고 함께 온 미국 이민국 수사관이 우리 경찰에 신병을 넘깁니다. 남성은 곧바로 체포됩니다. 혹시 맞으시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약 1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장난감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눠주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걸 본 아이들이 연락이 오면 원격으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유명한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파고들어서 체온 측정 앱이라며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는 어플이다 하면서 그 옷을 벗게 해서 사진을,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아이들 영상은 모두 4건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영상을 보낸 뒤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추적해
현지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여성 노동자 3,000명이 하루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오늘의 외침 속에는 성폭력 위험에 가장 취약한 중년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매일 버스 45대를 청소하는 49살 홍혜숙 씨. 2021년부터 1년 넘게 중간 관리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넣어주면서 이렇게 여기를 훑은다거나 너한텐 좋은 냄새 난다 끙끙거리면서 비정규직이라 항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기가 말 잘못해주면 너는 여기 못 다닌다는 식으로. 지난해 초 재계약이 이뤄지고 강경 대응을 하자 또 다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저 나쁜 이라고 하고 지도 이라고 하고 쟤랑 말 섞지 말라고 그러고 고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홍 씨가 신고해 회사에 조사가 이뤄졌지만 관리자는 성추행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손으로 쓴 진술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년 여성 노동자에겐 어려웠습니다. 무료 변호사님이 이렇게 쓰면 사람 하나 인생 망치는 건데 그 사람 하나 이렇게 써오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증거를 더 모아와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섰습니다. 고민 끝에 가족에게 털어놓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9호선역의 청소노동자 4명도 본사 출신 중간관리자에게 3년 넘게 성추행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괴롭힘에도 법적 절차 등을 몰라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의 직장 내 성폭력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더니 86%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릴까봐, 두 번째 주위에 알려져서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고 살아온 세대다 보니. JTBC 조혜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친족이 저지른 성폭력을 뒤늦게 고발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만났습니다. 34살 윤모 씨는 5살 때부터 시작된 사촌 오빠의 성폭력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10년 넘게 오빠의 악행이 이어졌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화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순간 이 화목이 깨질 거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진다? 30 넘어 겨우 가족들에게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2차 가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과만 기다렸어요. 오히려 2차 가해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걔는 가정이 있으니 지켜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 즐겼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성인이 돼도 남장을 하고 외출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했던 윤 씨는 결국 오빠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고소 과정에서 다른 친척 5명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서로가 털어놓은 가해 친척도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인이 된 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생존자 집회 매마토. 2년 전 시작해 벌써 22번째입니다. 피해 이후에 10년 만에 언니한테 말했을 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라는 말을 들었어요. 15년 만에 엄마한테 말했을 때는 오빠는 가정이 있잖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21년 친족 성폭력 상담 중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 3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죠.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고 최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윤 대통령의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소환 조사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특혜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족 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돼 2016년 분양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에선 이익의 일부를 국가로 환수합니다. 그런데 당시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과하는 등 특혜 의혹들이 불거져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대통령의 처남이자 해당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 다 받았어. 대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받았어. 혐의는 사문서 위조. 양평군청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토사량이 양평군청에 보고한 수치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낮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작 특혜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씨 측은 숫자가 달라지는 건 맞지만 오히려 공사비는 쓴 것에 비해 적게 반영됐다며 운반 비용은 건설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실무자들이 단순 실수한 것 같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는 개발 사업으로 800억대 분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지만 양평군청은 소급 적용까지 하며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런 특혜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취재 결과 경찰은 양평군청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전례가 많지 않아 관련 업무에 미숙했다는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본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또 담당자들께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니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한 5, 6페이지 물을 게 없어 저야 결제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인허가 당시 시행사 대표였던 장모 최 씨에 대해서도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 씨 측은 당시 사업 시행은 아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고발된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대면 진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약만 조제해서 직접 배달해주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약사단체가 압박하면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먼저 실태를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빌딩입니다. 약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전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작은 간판만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서 가긴 힘듭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창고형 약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땐 사무실처럼 생겼고 일반 환자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에만 4곳이 생겼습니다. 3곳은 6개월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하나 남았는데 불규칙적으로 문을 엽니다. 약사단체에서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이런 창고형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올리고 징계를 예고한 영향이 컸습니다. 누가 조제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약 배달로 인한 배송 사고 또 변질의 위험이 크고 그래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받은 처방전을 들고 가도 약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간혹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직접 보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아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돌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의해 약 배송도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비대면 진료 기술은 이미 다 있습니다. 서울과 남극, 미국을 연결해 협진도 가능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 장벽이 높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남극 장보고 기지에 가상현실 두개골이 떠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지구 반대쪽 한국과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의료진도 함께 봅니다. 남극에서 비상수술을 대비한 비대면 협동 진료입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는 잘 보이시나요? 매우 잘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등 원격 의료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시민들도 편리성 때문에 열의 9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6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라든지 식욕 억제제가 드러난 경우에도 이런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청진을 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고 또 불편한 곳은 또 만져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일치 안 되니까 대면 진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매우 사실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막힌 사이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OECD에서 비대면 진료를 안 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빼면 칠레와 체코 등 5개 나라뿐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자를 얼려서 보관하려는 30, 40대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40대 구은경 씨는 지난해 11월 난자 11개를 얼려 보관했습니다. 미래에 내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술에 2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2개월로 할부해서 몇백만 원을 이제 세분화해서 냈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나중을 위해 난자를 보관하고 싶은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여성들에게 첫 시술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30에서 40세 여성이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59명.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매년 8만 2천 명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부터 돕자는 대책이 나온 이유입니다. 앞으로 난임 부부에겐 소득 관계없이 회당 110만 원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난임 치료 진입 장벽을 낮춘 건 환영한다면서도 시술 지원 횟수 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특산물의 세대 교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땅과 바다의 모습을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동해안 위로 불빛만 반짝이고 있는데 모두 조업하는 배들입니다. 이곳은 경북의 대표적인 어업 활동지인 구룡포 항입니다. 지금은 입항을 하신 거예요? 네. 언제 나갔다 오신 건데요? 내가 먼저 4일날 나가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방금 수조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 바로 홍게인데요.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게 잡히는 것 중에는 얘들이 최고 큰 놈이에요. 하지만 양이 줄었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은 애들이 다른 데로 차원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분류를 마친 홍게 상자에는 이렇게 그물을 씌워서 다시 수조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경매 시간이 다가오자 물 밖으로 꺼냅니다. 많이 잡히지도 않는데 가격도 높게 쳐주지 않는다며 선주는 속상함을 터뜨립니다. 이게 한 가구가 17만 나간 거예요 지금. 식당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한 마리 얼마나 하지 물어봐요. 가구 입맛이 다 나가 3만 3천이 나간다고. 갈수록 수온의 영향도 있고 어민분들은 적게 잡히니까는 속상하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준 상태, 또 서로 힘든 상황도 있죠. 영덕 어민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게 식당이 모여있는 거리로 와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영덕 대게를 늘여놓고 판매하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리지널 영덕대게 물량은 무조건 줄었어요. 오징어 잡다가 오징어도 지금 뭐 안 나는 추세라. 실제 오징어 어획은 1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동해안은 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늘었습니다. 동해 있는 것도 점점 이제 북으로 올라가고, 예, 남해 있는 것도 점점 이제 동해 쪽으로 올라오고, 뭐 다음 발이만 얘기해도, 예, 그게 이제 원래 남해에서 나는 건데. 경북 청도의 한 농장엔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파야입니다. 이거 따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쏙 돌려오십시오. 땡글. 와. 예. 따스는 이제 본인 겁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1000평 규모로 바나나와 레몬, 커피 열매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 농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기온 차가 너무 심해져요. 거의 수확을 못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귤, 모두 대구의 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첫 번째 수확을 마쳤고 오는 10월에 두 번째 수확을 위해서 한창 나무를 가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감하고 레드향하고 한라봉 3가지 들었어요. 사과는 이제 강원도에서 주로 자라고 대구 사과는 옛 말이 됐습니다. 거의 동네에도 전부 사과밭이라서요. 기후가 따시가 안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딴 작물을 바꾸고. 지금은 이국적으로 와닿는 이 풍경도 머지않아 익숙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기후 변화는 땅과 바다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국내 가맹점주 8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전체 가맹점주의 80%인데요. 점주들은 매장을 확장하라는 본사 요구에 맞추려고 코로나 기간에도 대출까지 받으면서 버텼는데 갑질을 당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아디다스 홍대 직영점 앞에 아디다스 가맹점주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4월 아디다스 코리아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이들입니다. 전체 100여 명의 점주 가운데 80여 명이 통보를 받았는데 내년까지만 물건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을 못 받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들 가운데는 최근 몇 년간 본사가 점포를 확장하라 요구해서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넓히고 인테리어도 다시 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겐 계약 해지 통보가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 점포는 본사 정책에 따라 매장을 확대하고 코로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자로 버틴지라 이대로 폐업하게 되면 상당수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특정 위치와 매장 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들여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총 7억에 준하는 이 모든 비용들을 모두 대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아디다스는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글로벌 전략이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몰 등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대리점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점주들은 그동안 계약도 불공정했다 지적합니다. 대리점이 물건값을 밀리면 아디다스는 30%씩 위약금 폭탄을 매겼다는 겁니다. 통상 다른 업체는 10% 정도인데 3배를 더 받는 겁니다. 지난해 구미의 한 점주는 위약금으로만 1억 1천만 원을 청구받고 가게를 접기도 했습니다. 돈 벌려다가 도로 빚만 지니까 제가 왜 아디다스를 했는지 좀 후회 막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주들은 매장 확장을 요구해놓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위약금도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고등학생 딸과 사는 엄마가 온라인에 글을 남겼습니다. 고시원 월세 내고 나니 주머니에 11,000원이 남았다는 내용인데 이 글을 본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향한 집은 고시원입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몸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죠. 40대 엄마와 17살 딸이 이곳에 석 달째 살고 있습니다. 11년 전 이혼한 엄마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신장병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삶은 금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여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딱 11,000원이 남는 거예요. 엄마는 살기 위해 수원 지역 맘카페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위로와 응원들이 쏟아졌어요. 밥 주걱, 프라이팬, 생리대, 아이 스타킹,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꿈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못 받고 살았거든요. 도움 준 이웃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모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도와주신 거 꼭 잊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임차인을 몰래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킨 집주인이 적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주민센터에 들어서는 남성, 30대 강모 씨입니다. 품에서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전입신고서입니다. 자신은 세대주로 40대 남성 김모 씨를 동거인으로 적었습니다. 김 씨 주민등록번호가 적혔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한번 불러봐라. 뭐 이름은 어떻게 되냐? 같이 동거하는 게 맞냐?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직원은 강 씨가 김 씨 번호라며 내민 곳으로 전화해 확인했지만 알고 보니 전화를 받은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전입됐습니다. 기존 김 씨가 전세 살았던 집주인은 서류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전세금 반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원복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 강 씨의 수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허위 전입 신고와 대출만 3건입니다.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수사를 의뢰하고 전입 신고 때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사 무기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한 군사 장비 업체는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탱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Já si dokážu představit, že pokud chceme podpořit nějaký partnerství, nějakou partnerskou zemi, která je v problémech, pošleme jim tam inflatek, nakupovací náhledy, nebo už tam jsou, nebo tam určitě budou. 수요일인 오늘 옛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이 평소와 달랐던 건 뜻밖의 참석자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면 숨을 쉰다라고 공격하는 그 목소리에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했습니다. 네, 공격받아서 아프고 힘들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크자 윤미향 의원의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집회도 나갔고요. 인터뷰도 늘었습니다. 윤 의원이 공격받았다고 얘기한 건 아마도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여러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후원금 1,7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유죄로 봤습니다. 횡령한 1,700만 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애견 호텔에 가서 쓴 것도 있고요. 딸에게 송금한 내역도 있고 마사지샵 결제, 또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윤 의원은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섞어 썼습니다. 물론 검찰도 윤 의원도 항소했지만 1심 법원은 윤 의원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과 그 지적과는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횡령으로 그 금액이 얼마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의원이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횡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서해안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았는데요. 백령도와 파주 등 경기 북서부에선 가시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봄철 해상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해무, 즉 바다 안개 때문인데요. 이런 해무가 장관을 이루지만 갯바위 등에서 바다 낚시를 할 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맘때 선박 운항이 늘면서 해양 사고도 많아지는데요. 최근 5년간 사망 실종자의 약 25%가 봄철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선박의 긴급 군한 통신망과 구명조끼를 점검을 해야 하고요.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운항 속도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양 긴급 신고 번호 122와 119가 통합돼 있어서 어느 번호로든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봄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요. 남부지방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에선 서울 15도 등 오늘보다 2, 3도 낮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신에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여당 전당대회 뒷얘기를 정치부 박유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전화 연결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